저희는 이제 도시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옛날에는 토목과 건축이 분리가 돼 있어서 토목은 인프라, 건축은 뭐 빌딩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 계획이라는 게 들어와서 토목과 건축의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의 마스터 플랜을 잡는 데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고 스토리텔링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단호히 말하는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 직원들한테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열려진 세상이다. 자기를 PR하고 싶지 않아도 PR을 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 일례로 들면 카카오톡에 사진이나 뭐 이렇게 프로필을 한 거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려야 되는 책임이 그런 리스폰시빌리티야. 알려야 되는 거야, 자기를. 내지는 자기의 회사를 알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블랙 이렇게 처리된 애들이 있어.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싶은 거야. 자기만의 그 그룹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세상에 알려지는 걸 또 꺼려해. 이것도 신종병인 것 같아. 현대병인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럴까 뭐 하는 과정도 이 도시의 변화에서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산업혁명 이전하고 이후에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도시가 왜 집단화되고 고밀도화되느냐. 거기에는 발명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건물이 고층화되는데 가장 큰 발명품이 뭐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높게 짓고, 뭐 물론 구조, 뭐 스트럭처나 뭐 구조나 뭐 이런 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됨으로 인해서 고층의 건물들이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콤팩트화돼요. 아파트 300세대를 평지에다 쫙 펼쳐놓으면은 한 3만 평 정도의 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파트에 300세대 되면 한 3개 동 정도 돼요. 3개 동에서 4개 동. 거기에 이제 컴팩트하게 모아놓는 거야. 그러면 뭐가 또 따라가야 됩니까? 그 300세대를 하려면 또 교통, 인프라 뭐 이런 거 다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도시가 컴팩트화 되면서 문제점이 이제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느냐. 이제 출퇴근을 하려면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옛날에 1970년 그 이전에는 일을 가려면 노동집약형 산업들이었으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희 카펜터스예요. 우리 제 집안은 다 이 부동산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어. 한옥 목수였다가 이제 한옥이 없어지면서 양옥으로 옮겼다가 그리고 이제 다세대 주택 집 짓는 업자로 옛날에 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그 와중에 나는 건축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갖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새벽 5시, 4시 반에 나가면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뭐 버스나 뭐 이런 걸 타고 가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일 끝나면 또 오는 시간이 3시간, 3시간씩, 2시간 이상씩 걸려서. 그리고 그 당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뭐 백색 전화기, 청색 전화기, 흑색 전화기 있었죠. 전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만나서 너 내일 아침 6시까지 꼭 나오니라잉? 뭐 이러면은 그게 약속이야. 그리고 안 나오면은 욕 먹는 거야. 왜 안 나왔냐? 뭐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인건비를 일을 하고도 한 30%는 못 받으셨대. 왜냐하면 멀잖아. 돈 받으러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받으러 몇 번 갔다가 안 주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본인도 잊어먹고 주는 사람은 안 오니까 안 줘도 되나 보다. 뭐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어요. 그게 교통수단이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 출퇴근 시간도 짧아지고 일에 대한 다양성이 또 다변화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선택권도 지어주고.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도시는 살아있는 이제 생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는 생명과 같아서 꼭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우리 브랜드니까. 자, 사람을 위한 공간이어야 되지 공간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면 안 되죠. 일례를 들어서 자, 도쿄로 한번 가봅시다. 오사카로 한번 가보세요. 걔네들의 왕국 옆에 30층, 40층, 50층짜리 빌딩들이 오피스 빌딩들이 줄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 빌딩에서 고궁을 내려가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화재가 훼손이 됩니까? 내려다본다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 시민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도 하는데 그중에 22년 세월을 제가 건축사 출신입니다. 지금 뭐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한 다음 달 되면 책이 완성이 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은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변해온 과정 뭐 그다음에 제가 실무를 하면서 몇 가지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축사 면허 가지고 그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현장에서의 그 뭐 별것도 아니고 고치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선을 못 넘어서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은행 여기 이제 국민은행 와서 우리은행 얘기해야 되네 또. 우리은행 본점이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그죠? 거기에 골목 이렇게 가보면 큰 느티나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원형으로. 거기로 조금만 딱 들어가면 4차선 도로가 2차선도 아니고 1.5차선으로 확 줄어들어요. 렉스 호텔이 있고 그 뒤에 가면 약 한 300세대의 롯데 아파트가 있어. 근데 그 도로를 왜 확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건의도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도심 지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여기 뭐 도심 지내에 종로니까 종로구청 앞에 라이나생명 설계하고 감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빌딩을. 그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거기에 수백 가지의 공정들이 다 투입이 돼요. 그게 하나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면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목을 잡으면 도시의 미관도 안 좋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업종들의 사람도 힘든 거야. 지금 해외 나가면 저는 해외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특히 개발도상국 가서 I'm from Korea 그러면 다들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습니다. 우리 업계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왕이면은 해외도 좀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내 시장의 이 처절한 경쟁에서 우리끼리 이 경쟁하는 이런 체제가 뭐 다 대학들 나오시고 또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그 꿈을 펼쳐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간 지 이제 7년 됐고요. 그래서 뭐 실패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 개도국에 뭐 호치민대 하노이대 나오면요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거예요. 기술대 나오면 그 친구들 뭐 500불 600불 한 달 페이먼트가 그밖에 안 돼요. 뭐 10년 차 뭐 1000불 1200불. 근데 그 친구들은 순수해요. 순수하고 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국민성들이 다 있으니까 뭐 캄보디아 제가 이제 미얀마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이렇대요. 지속 가능성의 의미를 뭐가 지속 가능성이냐 그랬더니 미래 세대의 요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제 성장과 환경 보험이 사회복지 간의 균형을 보장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 이게 지속 가능성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보고 야, 지속 가능성은 없다. 너무 어렵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위너가 되면 한쪽은 또 손해를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헤드 역할을 해줘야 되고 한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시 쪽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벤치마킹 많이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이제 만들어갑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어디슨 야드.
허드슨 야드가 1920년대 대공황이 있고 대공황 이후에 뭘 만들죠? 여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공사 많이 하죠. 뭐 철도니 뭐 이런 것들 도로 놓고 뭐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뭐죠? 유명한 거 시카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타모니카에서 끝나는 그 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의 마지막 종착역, 동쪽의 종착역이 이제 이 허드슨 야드. 여기 보시면 이거 먼저 베슬.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베슬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명소가 됐어요. 허드슨 야드의 명소가. 근데 지금 폐쇄가 됐어. 왜 폐쇄가 됐냐면 현대병 요새 이제 도시가 밀도가 높아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울증, 조울증, 한집 건너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자살을 여기 와서 다 하는 거야. 멋있게 죽는다고. 그래서 멋있게 죽어보겠다. 그래서 이거 폐쇄시켰어요. 이게 참 씁쓸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도시가 좀 뭐라 그럴까 쾌적해지는 거죠. 이제 높이 올라가고 이후에 지금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이후에서 이제 내려다보면 뉴욕의 전 시가지가 이제 다 내려다 보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컨텐츠가 또 여러 가지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도 좋아지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도시가 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쾌적해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도시 분야를 잘 모르시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있죠. 이렇게 옛날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졌을 당시의 건물들이 아직도 현존을 하고 있어요. 그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건축주들은 나는 건물 안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뉴욕은 고밀도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고 한쪽에는 뭐 이렇게 작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작은 건물들이 내가 건물을 안 짓겠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높게 질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질 수 있는 요만큼을 잘라서 얘한테 팔아요. 얘의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얘한테 팔아. 그럼 얘가 사가지고 용적률을 짓는 거야. 근데 이거 한 10년 전에 이런 거 하자고 그러니까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근데 지금은 말귀들을 알아들어.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인구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시화라는 것이 제가 동남아시아를 가면서 느끼는 게 푸놈펜, 캄보디아, 하노이, 호치민 가면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요. 그래서 짓게 된 건 푸놈펜 시내가 200만이랬는데 제가 한 500만 다니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 1970년대, 60년대 서울로 와서 우리도 청계천에 봉제도 하고 우리 저 옛날 버스 안내양 우리 오라이 하고 그죠? 또 공돌이 공순이 이런 신화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는데 그때 우리도 그런 쪽방에서 그렇죠? 누가 한 사람 올라오면 그 집에 더부살이 하다가 또 한 사람 나가고. 지금 개도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그 개도국들은 산화 제한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도. 제가 내일부터 이제 인디아를 가는데 인디아 인구가 중국을 능가했대. 아시아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68%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그만큼 잠재 성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구의 특성이 허리가 많아. 허리가 많다라는 것은 생산 노동력이 많다는 거야. 20대에서 한 40대 사이가 이렇게 불룩해요. 배가 배 나온 거죠. 그래서 노동 생산 인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된다. 인구에 대한 이야기니까 도시적의 인구 비율이 점점 이렇게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도시가 그만큼 컴팩트하고 이제 모여든다라는 거죠. 밀도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야 될 게 이제 인프라잖아요. 그죠? 인프라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면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 대한민국이 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 우주, 그 다음에 K방산까지 오는 과정이 몇 년 걸렸죠? 다 어려가지고 몰라, 잘. 저는 이제 1966년생인데요. 저도 이제 그 전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발 여기 보이죠?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수출을 해서 우리가 그때는 수출 금자탑 그래가지고
얼마야, 100억 불, 10억 불, 이렇게 하면서 금자탑 수출상도 받고, 그걸 자랑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교복 입고 다녔죠. 그 다음에 또 울산이나 포항 가면 현대 작업복 입고 다니면 사이 샀는다고 그랬거든. 식당 아줌마들이. 그만큼 격동의 세월에서 우리가 그때는 9 to 5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희생을 먹고 우리 선배님들이 대한민국을 잘 읽어놓고 그거 보험 빼먹듯이 빼먹고 있다 지금. 지금 변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제가 해외를 나가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안주하고 그리고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지금은 밖에 나가면 이거 BTS 이야기 많이 하고요. K 컨텐츠, K 푸드, 떡볶이, 오뎅 이런 거 있죠. 김밥.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이마트24 편의점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어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본계약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프놈펜에 오시면 이마트24 이거 보이면은 이제 우리 한림건축 그룹하고 거기에 이제 메이저 그룹하고 이렇게 같이 합작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먹혀지냐 하면 그래서 거기도 세븐일레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K 컨텐츠 때문에 그 친구들이 떡볶이 말레이시아를 가보니까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 K 이마트24가 있는데 그 인증샷 찍으려고 시골에서 3시간, 4시간씩 버스 타고 와서 그 떡볶이 먹는 거 딱 찍어가지고 이제 올린다는 거야, 이제. 김밥 먹고, 오뎅, 먹고. 그래서 그 현지화하는 이제 과정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도 외교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동양인이 다 똑같대요. 구별이 안 간대. 그러면 이제 일부러 한국말로 크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요. K 드라마를 많이 봐서 대충은 안 돼요.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야. 특히 안 좋은 얘기들, 욕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아듣는데 이걸 많이 봐서. 1960년대부터 이제 아까 인프라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서울로 오니까 우리 서울은 250만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만 있을 때는 했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전체 서울을 500만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갔죠? 1000만이 갔어. 1000만이 가니까 영동 신시가지 개발 계획을 합니다. 이게 뭐냐? 강남. 지금의 강남이에요. 그리고 강남 이거 개발하면서 이것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땅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는 정부 관계자들이 해놓고 부동산 투기 나중에 잡는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은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 디베도 프란시스케라라는 친구가 우리 건축의 풀리처상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최고의 상이거든요. 작년에 아프리카에 그 건축가가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독일 가서 유학을 하고 태생은 이제 아프리카인데 이름이 어려워서 캐레캐레 하는데 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세미나 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제가 더 아프리카 사람 같아. 이 친구는 저보다 젊은데 이 친구가 이 나라가 아프리카는 다 살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식수 문제, 인프라 문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뭘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국가들인데 그래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우리 해외에서 원조들을 많이 해주는데 이 친구의 발상은 특이했던 게 아프리카의 젊은 청년들한테 그리고 지역 주민을 설득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을 같이 해서 완성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 우리말로 협동조합처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공예를 배우고 또 그게 여기 다 기계로 다 찍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텐데 어쨌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했고 그 친구의 그런 어떤 이제 독일에서 배운 자기의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고향 가서 첫 작품을 학교를 짓고 그러면서 약간 퍼블릭한 공간을 하죠. 그래서 런던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데 아프리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어떤 그런 기후나 환경 때문에 이 친구는 목재, 흙 주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 디자인에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아프리카는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을 모으면 이 물을 밑에서 받아서 저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디자인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아프리카 화려한 거잖아요. 여기에 이 공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해외에 가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초청받아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저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야, 내가 혹시 너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연락 좀 하자. 아니면 같이 작품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개도국에 가서 좀 하자. 우리 디자인은 크리에이티브한 거니까 뭐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할 수도 있고 또 뭐 이걸 재능 기부한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이제 재능 기부 쪽으로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환경과 기후와 그다음에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게 지속 가능하겠죠. 저런 일들은. 저희도 이제 해외 나가서 베트남 하노이에 이게 이제 같이 현상 설계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될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신도시 개발, 여기에 이제 스타라이크라 해서 한 50만 평 되는 지역의 한 블록인데요. 한국의 도시가 얼마나 이제 발달을 했냐면 스마트 시티 얘기 많이 드시죠. 스마트 시티가 뭐죠? 스마트 다 붙이면 스마트예요, 요새는. 밖에서 뭐 옛날에 이미 우리는 밖에서 보일러 뭐 키고 전등 키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스마트예요. 뭐 인텔리전트 빌딩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해왔는데 요즘은 건물을 스마트한 게 아니고 도시 단지를 예를 들자면 이제 세종신도시 스마트 시티가 이제 대표적인 상품으로 LH에서 지금 조성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 히림에서 설계비만 뭐 240억인가 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품들이 해외를 나갑니다. 해외를 나갈 때 다 가지고 가지 못 가. 왜 못 가지고 가냐? 여러분 2G, 3G, 4G, 5G, 뭐 6G 뭐 막 이러잖아요, 지금. 지금 인도가 2G 없이 자기네는 5G, 6G를 바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럴까?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2G는 뭐냐면 아까 백색 전화기, 청색 전화기, 흑색 전화기 얘기했죠. 그거 깔으려면 뭐 했죠? 옛날에 전봇대에다가 통신선 깔고 이랬었죠. 그게 어디로 들어갔죠? 지하로 들어갔죠. 지하로 들어가서 뭘로 바뀌었어요? 광 케이블로 바뀌었어. 그죠? 그게 대한민국은 깔려 있어요. 위성으로만 원격 조성해서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2G가 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 광고 아니냐, 나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에 우리의 기술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도시가 완성이 되면 뭐 15,000명의 상주 인원이 생길 것이고 그 상주 인원이 소비하는 물의 양은 몇 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양은 얼마가 될 것이고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은 몇 대가 될 것이고 이런 거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시간이 가장 소비가 많으니까 그때 전력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에어컨으로 난방이 없어요. 에어컨으로만 다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품들이 팔려 나갑니다. 그게 이제 LH가 주가 돼서 산업단지, 뭐 스마트 시티,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지금 사우디나 뭐 이런 쪽에도 리비아, 사우디, 뭐 나이지리아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의 건설 분야와 이런 스마트 시티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건설도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게 IT하고 합성이 되고 또 소프트적인 게 이제 참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KT하고 CNS하고 뭐 이런. 그래서 건설 비용이 옛날에는 100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분야가 뭐 5%? 통신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비중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은 껍데기고 그러니까 핏줄들이 점점 더 정교해진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드론으로 택배 배달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 공항에서 내리면은 비행기, 소형 비행기 하나 만들어서 이제 가는 것도. 예, UAM. 제주도 갔다 오셨으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 흐름은 미국도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것을, 제조업 기반이 뭐냐면 더럽고 힘들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개도국으로 다 내보냈어. 어디로 많이 갔죠? 중국으로 많이 갔어. 중국으로 많이 갔는데 인건비가 상승하고
뭐 물류비용이나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그러니까 인건비가 주 원인인 것 같아. 다음에 어디로 갔어? 이제 중국 인건비 올라갔잖아요. 10,000불 넘어가고 그러면. 그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중남미, 그죠? 멕시코나 뭐 이런 데 찾아서 가는 거야. 우리도 공장들이 다 그걸로 갔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이동 중이야. 뭐 미얀마 가면 옷 만드는 공장들 많이 갔죠. 뭐 우리나라 나이키, 프로스펙스, 특히 나이키 태광에서 베트남에 어마어마해요. 그 출퇴근 시간에 그 퇴근하는데 공장에서 사람들 나올 때 딱 걸리면 막 10분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안 끊어주면. 한 2, 3만 명의 직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태광의 그 박연차 회장님이 큰 일을 해놨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시아는 앞으로 60%의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열들이 또 아시안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클로즈해요. 아주 패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 때처럼 제가 사남매인데요. 오빠가 대학을 가니까 여동생이 상고를 가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근데 여기도 그래요. 가족 중에 하나를 호치민대, 하노이대 보내고 나머지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생활비 내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인력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력들이 있죠. 파키스탄이나 뭐 아시아 쪽에서 오는 인력들. 그 한 사람 보내는데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기 대학 나온 친구들 첫 임금을 제가 베트남 400불, 캄보디아 300불, 미얀마 200불 줬으니까. 그러면 1,000,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걸 가족들이 다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벌어야 되겠죠. 벌어야 이거 다 가족들 빚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숨 걸고 일하고 더 있으려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요거를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저번 신년인가 제주도에서 발표했죠. 앞으로 고급 인력들 데려오겠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100명인가 가정 케어하는 그 100명인가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 지금도 고급 인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도 정보력이 있고 집안에 그래도 좀 뭐가 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럼 여기 유학 왔다가 또 본국으로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해서 온다는 얘기죠.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 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900만이래, 이제 61세 넘어가는 사람이. 그러면 한 5년 후, 10년 후 되면 이제 1200만이 된대요. 그래서 요새 뜨는 사업이 실버 사업.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부모를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에도 고민을 많이.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일단 거리를 나가면 지금 우리 지하철 타면 낮 시간에 지하철 타면 어르신들이잖아. 여기는 다 젊어. 뭐 날이 더워서 바깥에는 안 돌아다니는데 저녁 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가. 그래서 해외로 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가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제 드립니다. 뭐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이제 뭐 지원 사업 중에 하나고, 요게 한 10억짜리 빌라인데, 거기서도 10억짜리를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19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 뭐. 그래서 제가 해외가 답이다. 라고 해서, 이게 보면 물이죠, 물, 서울에서 사신 분들 중에 물을 돈 주고 그 수도 사업소라고 해서 그 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찌개에다 치고 이 큰 다라에다가 이렇게 놓고 뭐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기가 무조건 그날에 물찌개를 양쪽에다가 쥐고 그 큰 다라에다가 넣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빨래는 뚝섬 가서 했어요, 옛날에. 이불 빨래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제가 보면서 해외 가면 남 일이 아닌 거야. 그리고 돈이 보여. 이제 이거 슈퍼마켓 뭐 이거 하면 여기다 컨텐츠 이제 얹을 게 되게 많아요. 온라인 판매. 300세대를 쫙 깔면은 3만 평 있어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슈퍼마켓 하나 들어가면 돼. 그리고 이 친구들은 밥을 집에서 안 해 먹어. 저기 밖에 나가서 사 먹어.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로 그랩이 발달이 돼 있어서 뭐 그런 거 활용해서 중간 물류기지로 사용해도 되겠다. 왜? 냉장고하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슈퍼마켓이 들어가면.
물에 대한 거. 우리가 방글라데시 하수처리장에 우리 인터내셔널 우리 주 대표님이 열심히 해서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한국 돈으로 한 140억 용역인데 이런 정수처리장을 만드는 이제 CM 용역을 하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가 물이야, 거기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처리되는 것들 종말 처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같은 이제 선진국에서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ODA 사업이나 이제 PPP 사업으로. 뭐 보시면 이게 동남아시아에 도시계획 없이 이제 만들어진 이거 보세요. 이제 뭐 쓰레기가 이렇게. 근데 이게 일부러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는 난지도 가서 흙 덮고 뭐 이래 갔잖아요. 이 친구들은 바닷가나 강 옆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려. 그러면 폭우가 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강으로 해서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한번 볼까요? 2018년 저 캄보디아에 이거하고 이거 뭐가 틀리죠? 1967년, 2018년 몇 년 차이죠? 요만큼의 갭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재밌죠? 제가 서울에 전 충남 논산인데 아버지가 서울에 미리 올라오셔가지고 집장만 한 게 가보니까 이런 판잣집이야. 여기에 한 집에 3가구가 살았던 것 같아요. 공중변소 하나, 이렇게 마당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제가 이러한 그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개도국에 가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친구들한테 뭘 해줄까를 고민하는데 우리 ESG 경영이 소셜 그 부분이 절로 생겨. 그러면 일자리를 좀 창출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뭐 내가 뭐 그렇다고 돈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환경 문제는 먹고 살기가 힘든데 여기 이런 판잣집에서 살는데 무슨 환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 친구들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특히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면 섬유 공장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 폐기물을 개도국에다 돈 받고 팝니다. 파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 갖고 정부 자금으로 뭐 쓰겠죠. 올바로 쓰면 좋은데 뭐 부패된 정치인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죠. 이 안에서 돈 되는 것도 고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플라스틱 그 분리수거해서 다시. 그래서 아까 그 판잣집이 있던 자리에 이 변해서 뭘까요? 그러면 이게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속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미래에 대한 뭐 만족도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와 뭐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만족은 방글라데시나 내일 뭐 출장 가는 인도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족도는 다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면 돈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계속 줘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일본에서 그 기술을 받아와서 우리가 성장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정말 애국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도 다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외가 답이다. 우리 애들 잘 가르쳐서 유학 보내서 어학연수 보내서 국내에서 월급쟁이 시킬 것이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가 이제 답이고 지속 가능한 뭐 그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ESG 경영의 소셜에 대한 부분을 해외 가서 많이 느낍니다. 환경 느끼고. 오케이. 제가 저번 강의 때 했던 지구촌 마을은 쓰다가 남는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고 잘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